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롱 속에서 30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의 통장이에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은정씨는 58이었다. 남편과 함께 꾸려온 가게가 안정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다 결혼시킨 뒤였다. 이제 겨우 숨 돌리나 싶었던 봄, 시골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의 부고가 왔다. 급성 심장마비였다고 했다. 아침 밭일을 나가시려다 현관 앞에서 쓰러지셨고 이웃이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뒤였다. 82이셨다. 은정씨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장례식장은 아담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사신 분이셨다. 시골 마을에서 밭 조금 붙이고 가끔 이웃과 장기를 두시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빈소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은정씨의 남동생 은석씨가 상주 자리에 섰다. 은정씨는 안쪽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오래 연락 못하고 지낸 친척들이 하나 둘 다녀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아버님이 참 아끼시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굳으시셨는데 자식들에게 뭐라도 남기셨을까? 워낙 허리띠 졸라매고 사신 분이라. 은정씨는 웃었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들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 아버지는 평생 짱돌이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 살림을 꾸리시면서 전기요금 아낀다고 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로 버티셨다. 자식들이 사들인 가전제품도 아직 쓸만하다며 옛것을 고수하셨다. 옷은 20년 된 외투를 기워 입으셨고 신발은 구두 한 컬레로 10년을 넘기셨다. 은정씨는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부끄러웠던 때가 많았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은정씨는 빈소 한쪽에 앉아 천천히 김밥을 씹었다.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먹어야만 했다. 은석씨가 옆에 와 앉으며 말했다. 누나, 아버지 집 정리는 어떻게 할까? 당분간 비워두든가. 내가 할게. 은정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피해 다녔던 아버지의 집을 왜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했는지. 그래, 그럼 누나가 해. 은석이는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은정씨는 김밥을 다 먹지 못하고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슬픔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 빈자리 하나가 생긴 느낌이었다. 있던 자리였는지도 몰랐던 그 자리가. 은정씨는 아버지의 집으로 혼자 내려갔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이었다. 시골집은 오래되고 낡았다. 마당엔 아버지가 심어두신 감나무가 아직 푸른 잎을 달고 있었고 툇마루에는 아버지가 앉아 장기를 두시던 나무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은정씨는 현관문을 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집안에 아버지 냄새가 났다. 담배와 흙과 오래된 이불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였다. 은정씨는 신발을 벗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수학여행을 앞두고 은정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더니 한참 동안 은정씨를 보았다.
수학여행 그거 꼭 가야 하는 거냐? 다들 가요. 저만 안 가면 이상해요. 돈이 얼만데? 10,000원이요. 그때 10,000원은 은정씨네 한 달 쌀값에 가까운 돈이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은정아, 집에 돈이 없는데 그런 걸 보내겠니? 은정씨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학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을 때 은정씨는 일부러 다른 교실로 도망갔다. 수학여행 날 아이들이 단체복을 입고 설레는 얼굴로 학교 앞 버스에 오르는 걸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은정씨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내 자식한테는 이런 기분 안 느끼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 결심은 은정씨를 성실한 어른으로 만들었다. 대학을 마치자마자 취직을 했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전세를 얻었다. 남편을 만나 가게를 열었고 아들 민수와 진아에게는 한 번도 원하는 걸 못 사줘 본 적이 없었다. 수학여행은 물론이고 해외 수학여행도 다 보내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정씨는 자식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보내올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미워졌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어도 됐잖아요. 다른 집은 다 수학여행 보내줬잖아요. 왜 나는 안 보내주셨나요? 은정씨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깨끗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쓸고 닦으신 흔적이었다. 침대 옆에 놓인 안경과 약봉지, 그리고 오래된 탁상시계. 시계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째깍째깍.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은정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몇 가지와 김치, 그리고 시들어가는 대파 한 단이 있었다. 아버지는 며칠 전까지도 이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어 드셨을 것이다. 싱크대 옆 작은 공책에는 쌀 떨어짐, 두부 사기, 약타기와 같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은정씨는 공책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글씨를 본 지가 참 오래되었다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제대로 나눈 건 언제였을까? 은정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하나뿐이었다. 자기 결혼식 날이었다. 민수 아버지, 그러니까 은정씨의 남편과 결혼하던 날,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린 뒤 아버지는 은정씨를 따로 조용히 부르셨다. 한복자락을 쥐고 있는 은정씨 앞에서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봉투를 하나 꺼내셨다. 이거 받아라. 은정씨는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합쳐서 아마 30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 순간 은정씨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네 용돈이다.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아버지, 오늘 제 결혼식이에요. 축의금 봉투가 왜 이래요? 은정아, 시아버지는 500,000원 주셨어요. 저 이거 받고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 한참을 그냥 서 계셨다. 은정씨는 봉투를 아버지 품에 도로 밀어넣고 자리를 떴다. 그날 결혼식 사진을 보면
아버지는 한쪽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다. 웃지도 않고 카메라를 보지도 않고. 그 뒤로 은정 씨는 아버지를 잘 찾아가지 않았다. 명절에만 딱 한 번 내려가는 정도였다. 아버지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셨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분도 연락하지 않는 분이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렀다. 가끔 은정 씨의 남편이 말하곤 했다. 당신 아버님도 노인이신데 좀 자주 내려가자. 그럴 때마다 은정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가게가 바쁘다. 애들 학교 일정이 있다. 다음 달에 가자. 그리고 그 다음 달은 항상 다른 이유로 또 미뤄졌다. 은정 씨가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서 있었을 때 창밖으로 저녁해가 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쓰시던 방은 작았다. 창문 앞에 책상이 하나 있었고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었다. 장롱은 은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혼수라고 들었다. 세월에 색이 바래고 문짝에는 자잘한 긁힘이 많았다. 은정 씨는 장롱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장롱 안에는 아버지의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몇 벌 되지도 않았다. 낡은 양복 한 벌, 기운 자국이 있는 외투 하나, 겨울용 점퍼 하나, 그리고 아래쪽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 수건 몇 장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은정 씨는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어떤 것은 기증할 것이고 어떤 것은 태울 것들이었다. 옷들에서 하나같이 아버지의 냄새가 났다. 서랍을 마저 비우려고 아래쪽을 뒤지던 은정 씨 손에 뭔가 단단한 게 잡혔다. 깊숙한 곳에 있었다. 양말과 송옷 더미 아래 낡은 보자기 하나가 꾸려져 있었다. 은정 씨는 보자기를 꺼내어 바닥에 앉았다. 묵직했다. 예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보자기였다. 꽃무늬가 있는 붉은 빛이 도는 보자기. 매듭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은정 씨는 매듭을 풀었다. 보자기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한 개가 아니었다. 은정 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통장이 여러 건이었다. 낡은 통장 속에는 더 낡은 통장이, 또 그 밑에는 또 다른 통장이. 은정 씨는 천천히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통장을 한 권 꺼낼 때마다 표지에 아버지의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은정, 은석, 민수, 진아, 철수, 영희. 은정 씨는 통장을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20건을 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세었을 때 통장은 정확히 30개였다. 30개의 통장, 30개의 이름. 은정 씨의 이름이 적힌 통장은 2건이었다. 은석의 이름도 2건. 그리고 민수와 진아, 그 다음은 사촌 조카들의 이름이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 낳은 조카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은정 씨조차 얼굴을 잘 모르는 이름들도 있었다. 은정 씨는 자기 이름이 적힌 통장 하나를 먼저 열었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은정이 대학 등록금. 다음 장을 넘겼다. 입금 기록이 보였다.
1973년 3월, 그때 은정씨는 14살이었다. 중학생이었다.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소액의 입금이 적혀 있었다. 1,000원, 2,000원, 3,000원. 그때 그 돈은 지금의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1978년 2월, 은정씨가 대학에 입학하던 달이었다. 거액이 한 번에 출금되어 있었다. 그 돈이 은정씨의 입학금이 되었다. 은정씨는 자기 스스로 벌어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해왔다.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마쳤다고. 그런데 입학금이 어디서 왔는지 그때는 궁금하지 않았다. 은정씨는 두 번째 통장을 열었다. 은정이 결혼 축하금. 다시 기록이 빼곡했다. 1985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결혼식 직전까지 매달 모인 돈이었다. 합계를 보니 500만 원이 넘었다. 은정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주신 그 30만 원짜리 봉투. 그 봉투 안에 구겨진 지폐들. 그 돈은 아버지가 따로 주신 용돈이었다. 500만 원의 축의금은 이미 시아버지 편에 보내셨던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라고 중간에 자기 이름으로 보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가 미리 부탁해서 보낸 돈이었다는 걸 은정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정씨는 통장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래된 통장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민수의 통장. 민수 첫돌이라고 적힌 통장에는 민수가 태어난 날부터 매달 1,000원씩 적금이 들어있었다. 첫돌 때 찾아 쓰신 것은 아니었다.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한꺼번에 출금이 되어 있었다. 은정씨는 그때 아버지가 축하 선물이라면서 민수 앞으로 500만 원을 주셨던 걸 떠올렸다. 그 돈이 민수의 등록금이었다. 진아의 통장. 진아 돌잔치라고 적혀 있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 이후 매달 돈이 들어가고 있었다. 진아의 결혼식 때 아버지가 축의금으로 내놓으신 돈의 정체가 그것이었다. 은정씨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보시다가 사촌들의 통장을 열어보았다. 철수 대학 입학, 영희 결혼, 경수 첫 아이 출산, 혜진 이사 보조. 사촌들 중에는 아버지와 왕래가 거의 없었던 분들도 계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셔서 조금씩 돈을 넣어두셨다. 모두 그들이 큰일을 맞이할 때 출금되어 그들에게 축하금이나 도움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돈이라는 걸. 아버지는 언제나 얼마 안 되지만 받아라 하는 식으로 주셨으니까. 은정씨는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에게 혼자서. 아버지가 평생 짠돌이로 사신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은정씨는 그동안 아버지가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시고 여름에도 에어컨 한 번 안 켜시고 밥 한 그릇도 꼭 남김없이 드시던 모습을 떠올렸다. 모든 절약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이 통장들 때문이었다. 은정씨는 통장을 다시 하나씩 세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아래에 깔려있던 통장 한 권을 발견했다.
그 통장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표지에는 그저 아버지의 글씨로 혹시 모를 때 라고 적혀 있었다. 은정 씨는 그 마지막 통장을 천천히 열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입금 기록이 빼곡했다. 1965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신 해였다. 소액 2,000원, 소액 3,000원, 때로는 10,000원. 60년이 가까이 이어진 기록이었다. 출금은 드물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은석이가 군대에서 다쳤을 때, 은정 씨의 가게가 큰 손해를 봤을 때, 은정 씨가 기억도 못하는 집안의 어떤 위기마다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면 아버지는 다시 천천히 돈을 채워 넣으셨다. 통장의 마지막 장은 접혀 있었다. 은정 씨는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폈다. 그 안쪽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쪽지는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였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이었다. 여러 번 펼쳤다가 다시 접은 듯했다. 은정 씨는 쪽지를 펴서 읽었다. 내 딸 은정아, 내가 참 너한테 해준 게 없다. 너한테 수학여행 한번 못 보내준 게 내 평생 제일 미안한 일이었다. 결혼식 때도 네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게 해줬지? 그 뒤로 너는 나를 잘 찾아오지 않았어. 물론 나도 먼저 전화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 통장은 혹시 모를 때 써라. 네가 혼자 올 일이 생기면 이 통장 열어서 네 맘대로 써. 좋은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랑 여행도 가고. 아버지가 평생 네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이 통장이 네 옆에 있을 거다. 아버지가. 은정 씨는 쪽지를 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가서 안아드리고 싶었다. 결혼식 날 그렇게 모질게 굴어서 죄송했다고. 수학여행 못 간 거 이제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 이젠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가셨다. 은정 씨가 울 때마다 이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계셔 주실 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은정 씨는 오래된 장롱 앞에서 30개의 통장을 안은 채로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다. 때때로 쪽지를 꺼내 읽었다가 다시 접었다가 또 읽었다. 접힌 자국이 그녀의 손에서 한 번 더 늘어났다. 며칠 뒤 은정 씨는 은석이를 불러 통장을 보여주었다. 은석이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두 남매는 그날 30개의 통장 앞에서 아버지의 60년을 함께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혹시 모를 때라고 적힌 통장은 은정 씨가 간직하기로 했다.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 은정 씨 곁에 있어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은정 씨는 가끔 혼자 울고 싶은 밤이면 그 통장을 꺼내어 펼쳐본다. 그리고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읽는다. 이 통장이 네 옆에 있을 거다. 은정 씨는 이제 안다.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셨을 뿐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오고 계셨다는 걸. 사랑은 통장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흘러온 아버지의 시간 전체였다는 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 참 많이들 하죠. 은정씨가 장롱에서 발견한 30개의 통장은 그 흔한 말의 반대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드린 것만 기억하는데 부모님들은 해주신 것을 숨겨두세요. 알아봐 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은정씨가 왜 아버지 집 정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까요? 살아 계실 때 그렇게 멀리 지냈던 분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지연된 애도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다가 한참 뒤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대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너무 큰 상실 앞에서는 마음이 그 감정을 한꺼번에 받지 못하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꺼내서 느끼려고 그 시간을 두는 거래요. 은정씨가 혼자 시골집으로 내려간 그날은 사실 아버지를 두 번째로 만나러 간 걸지도 몰라요. 장례식에서 못 만났던 아버지를 장롱 앞에서 뒤늦게 만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미뤄둔 유품 혹은 차마 열어보지 못한 편지, 그리고 또 손이 안 가던 서랍 하나.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준비됐을 때 그때가 맞는 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거 어떠실까요? 특별히 거창한 일이나 그런 것보단 그냥 식사는 하셨냐, 날씨도 좋은데 어떻게 지내시냐, 이런 가벼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뵐게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